안녕하세요. 모모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읽었던 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스부르크 음악까지 살펴봤고요. 프라하의 모차르트, 보헤미아 지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유럽 관광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지만 1980년대 초까지 프라하는 유럽에서도 낯선 변방이었다. 이 미지의 도시를 전 세계에 알린 1등 공신은 뭐니뭐니 해도 1984년에 개봉된 밀로스 포먼 감독의 영화 아마데우스다. 이 영화를 통해 프라하는 유럽의 숨은 보석으로 떠오르게 된다. 그렇다면 모차르트가 활동하던 18세기 후반의 빈을 무대로 한 이 영화가 왜 빈이 아닌 프라하에서 올 로케이션 된 것일까? 아마데우스의 실제 무대인 빈은 19세기 중반 링슈트라세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도시 계획으로 19세기 이전의 건물들이 그리 많이 남지 않은 상태다. 그에 비해 프라하는 2차 대전 폭격을 피해갔고 공산주의 체제 때문에 현대적인 시설이나 상점이 거의 없어서 여전히 고색창연한 도시로 남아 있었다. 프라하 인근에서 태어난 영화 감독 빌로스 포먼은 이러한 프라하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다. 아마데우스에 나오는 빈의 거리 장면들은 프라하 성 정문 앞, 말타스케 광장, 성 일리히 교회 등 모두가 프라하 시내에서 촬영되었다. 이 영화로 인해 프라하의 고색창연한 아름다움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다. 프라하가 모차르트 아마데우스 영화에 나오는군요. 그 영화를 안 봤는데 보고 싶네요. 파리의 일러스트레이터들에게서는 잘 볼 수 없었던 신비주의가 엿보인다는 점도 무하의 포스터가 큰 인기를 얻은 비결이었다. 그래서 프라하 하면 또 알폰스 무하니까 무하에 대해서 설명해준 부분이 있어요. 세기 말의 분위기를 타고 신지학, 신비주의, 최면 등이 대중의 관심을 끌던 때였다. 파리에서는 상징주의, 나비파 등의 화가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스코틀랜드의 글라스고에서는 켈트족의 여신을 우아한 모티브로 재구성한 매킨토시의 디자인이,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는 이슬람 건축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가우디의 건축이 화제를 모으던 시점이었다. 보헤미안이라는 단어는 19세기 파리에서 쓰이기 시작했다. 막 계층에 의해 거주구역이 나뉘기 시작한 파리에서 몽마르트르 등 하류 계층들의 거주지에 자리를 잡은 동유럽 출신 젊은이들이 보헤미안이라고 불렸다. 이때의 보헤미안은 주로 집시들을 지칭했는데 당시 프랑스인들은 보헤미아가 집시들이 많이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다. 오스트리아 제국의 지배로 인해 동유럽 국가들이 독립하지 못하고 있었던 시기여서 보헤미아가 동유럽 국가의 대명사격인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최초의 화가 조토, 단테와 조토, 위대한 중세인인 동시에 르네상스의 여명을 밝힌 두 예술가는 모두 피렌체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피렌체, 로마로 돌아와서 로마의 중세 미술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다뤄주고 있어요. 옥좌에 앉은 위엄 넘치는 성모자와 그를 둘러싼 성인들의 그림을 가리키는 마에스타는 중세 내내 즐겨 그려진 주제였다. 1300년대 초반에 그려진 조토의 마에스타는 중세에서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세계로 첫 발을 내디딘 작품으로 평가된다. 단지 기호였던 중세의 성모 마리아에 비해 조토가 그린 성모는 볼륨감을 가진 살아있는 여성에 한층 가까이 다가간다. 그래서 중세의 평면적인 그림에서 조토의 그림에서 이제 입체감이 보이고 이제 더 사람같이 그린 이런 그림이 회화의 시작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네치아의 화가들이 구사한 화려한 색감은 이 지역 화가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물감을 구할 수 있었다는 이점에 기인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베네치아 화가들의 활동 터전이 유럽 그 어느 지역보다 평등하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였다는 데 있다. 눈부신 색감은 티치아노에 와서 한층 더 생동감 넘치고 강렬해졌다. 티치아노는 화가가 되려는 사람은 흰색, 빨강, 검정의 세 가지 색깔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티치아노의 그리스 신화 속 세계는 인간의 감정이 살아 움직이고 성적 욕망이 꿈틀거리며 기쁨과 고통, 슬픔과 죽음이 모두 손에 잡힐 듯 생생한 세계다. 카라바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로마와 나폴리로 왔어요. 오렌지와 레몬 향기. 이 제목이 왜 오렌지와 레몬 향기일까요? 로마에 가면 오렌지와 레몬이 맞나요? 그런가 보죠.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예술사에서 많이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해요. 그의 그림이 너무 인상적이고 잘 그렸죠. 그리고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 살인을 한 이력이 있어요. 그런 양면성을 가진 천재적인 화가이면서 살인자이기도 했던 카라바조는 너무 재미있는 소재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카라바조의 그림 속에 숱하게 등장하는 처형이나 살인의 순간이 왜 그토록 몸서리쳐지게 생생한지 우리는 금세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예술가인 동시에 살인자였다. 그리고 이제는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로 왔습니다. 안데르센의 인어공주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1913년 만들어진 인어공주 청동상이 바위 위에 앉아서 관광객을 맞아준다. 생각보다 작아서 보는 이를 멸망시키기는 하지만 처연한 표정으로 바다를 바라보는 인어공주상은 여전히 덴마크, 아니 스칸디나비아의 대표적인 이미지다. 코펜하겐에는 동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들이 많다. 스웨덴의 속국 위치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던 19세기 말 노르웨이 극작가 헨리크 입센은 사회적 메시지를 강하게 던지는 작품을 연이어 발표해 노르웨이는 물론 유럽 전체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19세기 유럽의 공통된 가치는 화목하고 도덕적인 가정에 있었고 당시 극작가들은 이상적인 가족의 가치가 강조된 극본을 썼다. 입센의 인형의 집, 유령 등의 희곡을 통해 그 같은 가족의 모습이 실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발했다. 인형의 집에서 노라는 결국 가정을 버리고 집을 떠난다. 인형의 집은 후소편격인 유령에서 알빙 부인이 지키려 하는 도덕적이고 훌륭한 가정의 실체는 불륜과 고통, 기만으로 엮인 헛개비일 뿐이다. 그리고 입센의 페르킨트에 관해서도 얘기해주고 있어요. 페르킨트라는 곡이 있는 것 같은데 27년간 조국을 떠났다가 60세가 넘어서 돌아온 입센의 운명을 미리 예언한 듯 싶다. 페르킨트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림스키-코르사코프는 1907년까지 샹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에서 라흐마니노프, 스트라빈스키 등 많은 유망주들을 가르쳤다. 그 중에 법률학교 출신의 전직 공무원 표트르 차이콥스키가 포함되어 있었다. 차이콥스키는 당시의 러시아 음악계 풍토와는 달리
모차르트와 베토벤, 멘델스존이 구축한 고전파 작곡 기법을 배우고 싶다며 림스키-코르사코프에게 조언을 구했다. 림스키-코르사코프는 한 편지에서 차이코프스키에 대해 최고의 학생이라고 평가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차이콥스키는 1866년 음악원을 졸업한 후 바로 신설된 모스크바 음악원의 작곡가 교수로 부임했다. 이렇게 모스크바까지 왔네요. 그리고 뉴욕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체크한 부분은 없어가지고 짧게 뉴욕은 짧게 다루고 있어요. 다음에 이 책을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